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군사력의 상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산업을 바꾸고 나라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이제 에너지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잠수함의 원자로에서 새로운 발전선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핵잠수함 덕분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묻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나? 일본은 두려워합니다. 우린 왜 못했나? 그리고 세계는 놀랍니다. 한국이 다음 시대를 여는가? 이건 전쟁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기술, 미래의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를 기록합니다. 핵잠수함이 바꾼 대한민국의 4년, 그 시작은 바다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윤재혁입니다. 올해 나이는 43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방위기술정책관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2025년 7월 대한민국은 핵추진 잠수함 진수석 달을 맞았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그 성취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저는 그 기술을 국가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하는 일을 맡고 있었죠.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희망에 찬 시기였습니다. 7월 12일 저는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핵잠 기술 민수화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장관을 비롯해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조선업계 대표들, 에너지 기업 임원들, 연구소 책임자들까지 모두 모였죠. 화면에는 향후 10년간의 계획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핵추진 기술을 민간 선박에 적용하고 원자로 기술을 소형 발전소로 전환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조선업계 대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이끄는 건 처음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어요. 모두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 브리핑이 있었어요. 3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질문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죠. 언제 천민간 적용 사례가 나올지, 어떤 산업 분야가 가장 먼저 혜택을 볼지,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날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답변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기자들은 메모를 빼곡히 했고 카메라는 계속 플래시를 터뜨렸죠. 한지은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34살의 그는 산업경제전문지에서 일하는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랐어요. 기술의 민간 전환 과정에서 국제협력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비된 답이 있었지만 왠지 단순하게 넘어갈 질문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죠.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하며 투명하게 진행한다고요. 한지은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더 알고 싶어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거제 조선소로 향했어요. 박민서 엔지니어가 새로운 실험을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38살의 박민서는 핵잠 추진체 개발에 직접 참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기술을 민간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맡고 있었어요. 조선소 연구동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민서는 실험실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소형 원자로 모듈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자 밝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출력 효율이 예상보다 15% 높게 나왔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완벽해 보였습니다. 민서는 계속 설명했어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대형 선박의 연료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도 대폭 감소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의 열정이 전해져 왔어요. 이게 정말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실험실을 나서며 조선소를 걸었습니다. 석양빛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크레인들이 늘어선 풍경은 산업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저녁에 오세준 대령을 만났습니다. 51살의 그는
해군 전략기획사령부에서 핵잠 프로젝트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었어요. 지금은 기술 민수화 과정에서 군측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소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이제는 전쟁이 아닌 성장의 시대입니다. 오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공감했어요. 군사기술이 민간 산업으로 전환되는 건 평화의 상징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 대령은 해군이 보유한 기술 자료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신중하지만 적극적인 태도였죠. 다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신경 써야 합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잠시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인지 물었죠. 오 대령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의 민간 전환 계획에 대해서요. 그 말에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우리는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었고 국제 기준을 지킬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7월 하순 첫 번째 조짐이 나타났어요.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공문이 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한국의 원자로 기술 민간 전용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죠. 공식적으로는 협력 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됐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상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8월 초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유사한 요청을 해왔어요. 핵연료 관리 계획, 안전 프로토콜, 기술 이전 절차 같은 것들이었죠. 요청 항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외교라인은 여전히 이를 정상적인 협력 과정이라 설명했지만 저는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어요. 8월 10일 박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되어 있었죠. 저는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연구동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빈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데이터 접근 제한 통보를 받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서는 서류 한 장을 건넸죠. 산업부와 국방부 합동 명의의 문서였습니다. 핵심 기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일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국제협력 절차 준수를 위한 조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미리 알리지 않은 거죠? 민서가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민수화 총괄인데 이런 조치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게 이상했죠. 저는 즉시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국장은 상부 지시라고만 말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투명하게 진행하려 해도 외부에서는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죠. 민수화 계획은 평화적 이용이었는데 왜 제한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8월 중순 청와대 보고 자리가 있었어요. 국가안보실과 산업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주제는 기술 민수화 과정에서의 국제 협력이었죠. 분위기는 조심스러웠어요. 외교부 국장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실 차장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기술의 흐름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우리 산업에 활용하는 건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아무도 제 의견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어요. 보고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서 있는데 한지은 기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청와대 출입 기자였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민수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저는 부인했습니다. 단지 절차상의 조율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지은 기자는 제 말을 그대로 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책관님, 기술이 정치의 인질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의 질문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지은 기자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청와대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8월 하순, 한지은 기자가 기사를 냈어요. 제목은 핵잠 기술의 그림자였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핵잠의 기술이 바다를 떠났지만 그 자유는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완성했고 계획을 세웠으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조용히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아직 강하게 당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불안을 느꼈습니다. 43살의 공직자로서 저는 낙관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기술은 우리 것이었지만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희망찬 시작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뒤돌아볼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9월 첫째 주 산업부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미국 기술검증단의 방문 일정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장관을 포함해 10여 명의 간부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죠. 저는 자료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에너지정책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10년 넘게 국제협력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정책관님, 그들이 원하는 건 확인이 아닙니다. 통제예요.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졌죠.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장관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협조는 하되 핵심 데이터는 보호합시다. 애매한 짓이었어요. 협조와 보호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죠. 저는 복도로 나오며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즉시 거제로 향했죠. 조선소 연구동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건물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보안 강화 조치가 내려왔어요. 제 접근 권한도 제한됐습니다. 우리는 연구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곳곳에 새로운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출입문마다 추가 인증 시스템이 달려 있었죠. 민서는 자신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찍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빨간불이 깜빡이며 접근 거부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10년 넘게 일한 곳인데. 민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즉시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담당자는 일시적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언제 풀릴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민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배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동 로비에서 다른 엔지니어 몇 명을 만났어요.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접근 권한이 축소되거나 제한됐다고 했죠. 한 연구원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9월 15일 미국 검증단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에너지부와 국방부 출신들이었죠. 저는 영접단의 일원으로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악수를 나누며 저는 미묘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검증단은 대전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오세준 대령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군 대표 자격이었죠. 연구소 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검증단 대표는 핵연료 관리 시스템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청했어요. 저는 준비된 문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죠. 실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세준 대령이 조심스럽게 개입했어요. 그는 일부 시스템이 군 기밀에 해당한다며 접근 제한을 언급했습니다. 검증단은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끝났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오 대령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책관님, 이 속도는 위험합니다. 군 출신들이 조사받고 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조사냐고 물었죠. 오 대령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핵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일부 전역 장교들이 기술 유출 의혹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거는 불분명했지만 분위기는 심각했다고 했죠. 민간 확장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오 대령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속도를 늦추면 모든 게 멈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동료들이 조사받는 상황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대답을 보류했습니다. 9월 20일 청와대에서 기자단 브리핑이 있었어요. 저는 정부 대변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질문은 예상보다 훨씬 공격적이었어요. 한지은 기자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검증단의 방문이 사실상 기술 감시 아닙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국제 협력의 일환이며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기자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자가 이어서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 연구진의 접근 권한이 제한됩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정보가 어떻게 새나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보안 절차의 일환이라고 답변했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어 보였을 겁니다. 브리핑 후반부에 제가 말했어요. 기술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다음날 언론에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됐습니다. 일부 매체는 정부가 기술 주권을 포기했다고 보도했고 다른 매체는 미국에 굴복했다고 썼죠.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저는 해명 자료를 준비했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9월 25일 박민서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즉시 조선소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미루고 거제로 향했죠. 연구동 지하 실험실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모니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빨간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원격 보안 키가 작동했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시스템이 외부에서 잠긴 상태였죠. 접근하려면 특수 인증이 필요했고 그 인증키는 미국 측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키보드를 치며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인데 제가 열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기술 통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향해 주먹을 내리쳤어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9월 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산업부 장관 주재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죠. 핵잠 기술 민수화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 장관은 외교부와 협의한 결과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끝난다고, 산업계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장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로 논의는 끝났어요. 제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백 시간을 들여 만든 문서였죠. 이제 그 모든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10월 첫째 주 한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를 냈어요. 제목은 한국의 핵잠 기술, 다시 봉인되나였습니다. 기사는
정부의 우유부단함과 외교적 굴복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고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했어요. 10월 5일 산업부 청사 앞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술 주권을 지키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청사 2층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플래카드와 피켓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국민들은 정부를 믿었는데 우리는 그 신뢰를 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할 일은 없었지만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핵잠수함 진수식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바다 위에 떠 있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기술을 잃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었죠. 우리가 만든 미래가 우리 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통제할 수 없는 힘에 휩쓸리고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청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만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핵잠 기술 논란, 정부 대응 미흡, 국민 불신 확산 같은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한강을 지났습니다. 강물은 검고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차를 세우고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지금의 제 상황 같았습니다. 43살의 공직자로서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념을 지키면 직위를 잃을 것 같았고, 현실에 타협하면 자존심을 잃을 것 같았죠. 어떤 선택도 옳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어두운 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기술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것을 지킬 힘은 없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지만 현실은 예측할 수 없었어요. 희망은 컸지만 좌절은 더 깊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다시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오늘은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10월 12일 미국 검증단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국제통신사를 통해 전 세계로 보도됐죠. 한국 핵기술 관리 체계 미흡이라는 문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뉴스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화면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정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오해라고 말했죠. 하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언론은 기술 유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포털 뉴스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왜 이렇게 됐는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답은 없었죠. 10월 15일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산업부 대회의실에 장관과 차관, 주요 국장들이 모였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죠. 장관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기술 부처에 있습니다. 그 말이 저를 향한 것임을 알았어요.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책관,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재배치였지만 사실상 좌천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동료들은 저를 피했어요.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같은 주 정부는 핵잠 관련 예산 전면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항목이 모두 삭제됐어요. 연구소는 폐쇄 절차에 들어가고 인력은 재배치되거나 계약 해지됐죠.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0월 20일 박민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거제로 향했죠. 조선소 입구에서 그를 만났을 때 민서의 얼굴은 초췌해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연구동 앞에 섰을 때 건물은 이미 폐쇄 준비 중이었어요. 짐을 싸는 사람들이 보였고 장비들이 박스에 담겨 나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삭제 명령서를 받았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어요. 그의 손에는 공문이 들려 있었죠. 모든 연구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업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민서는 그 종이를 구겨 쥐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을 이 일에 바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연구동 지하로 내려갔어요. 서버실 앞에 섰을 때 민서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서버들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수천 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메인 서버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전원 버튼에 댔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민서가 천천히 버튼을 눌렀어요. 서버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둘씩 다른 서버들도 꺼져갔죠. 연구실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민서는 연구동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10월 25일 한지은 기자의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은 기술의 몰락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이 기술은 국가의 명예로 시작했으나 정치의 벽 앞에서 멈췄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기술로 나라를 바꾸려 했지만 정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같은 날 오후 오세준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해군 청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오 대령은 이미 와 있었죠. 그는 평소와 달리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진급도 예정되어 있었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었죠. 왜냐고 물었습니다. 오 대령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어요. 국가란 건 결국 책임을 나누지 않는 체제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 대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가 무너지는 걸 봤다고, 충성이 일방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죠. 그의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정책관님도 오래 버티지 마세요. 오 대령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버틸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남아야 할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0월 말, 저는 산업부에서 한직으로 발령났어요. 에너지정책연구원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죠. 사무실도 본관에서 별관으로 옮겨졌어요.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저는 빈 책상 앞에 앉아 벽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끝인가 싶었습니다. 11월 초 박민서가 내부 감찰에 회부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혐의는 연구 데이터 무단 백업 시도였습니다. 누군가 그가 삭제 명령 전에 일부 자료를 개인 저장소에 옮긴 걸 신고했다고 했죠.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서는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를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제게는 더 이상 힘이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민서는 홀로 싸우고 있었고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지은 기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가 쓴 후속 기사가 편집 단계에서 삭제됐다고 들었습니다. 정부 압박이 있었다는 소문이었죠. 언론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모두가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1월 15일 밤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혼자 차를 몰고 거제로 향했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죠. 새벽 2시쯤 조선소에 도착했어요. 경비실은 비어 있었고 정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울타리를 따라 걸었어요. 연문이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구동은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모든 불이 꺼져 있었고 창문에는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저는 건물 주위를 돌았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뒷문을 시도해봤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텅 빈 복도가 보였습니다. 불 꺼진 장비들이 어둠 속에 놓여 있었어요. 한때 이곳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오가고 모니터가 켜져 있고 토론 소리가 들렸죠. 이제는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댔어요. 금속의 차가움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바람은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연구동을 뒤로하고 바다 쪽으로 걸었어요. 방파제 끝까지 갔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물보라가 튀어올라 얼굴을 적셨죠.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과 바다의 경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왜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기술로 나라를 바꾸겠다는 꿈이었죠.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겠다는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정치에 막혔고 신념은 현실에 부딪혔어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끝없이 밀려왔다 부서지는 소리였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몸은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차가웠으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어두웠죠. 저는 방파제를 떠나 차로 돌아왔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43살의 공직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치기도 신념도 미래도 없었어요. 남은 건 공허함뿐이었죠. 저는 시동을 걸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딘가로는 가야 했으니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생각했어요. 기술은 완성됐지만 지킬 수 없었고 계획은 치밀했지만 실행되지 못했으며 희망은 있었지만 좌절했습니다. 제가 바친 시간은 무의미했고 제가 믿은 가치는 허상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세상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고 도시는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안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멈춰 있었어요. 아니,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43살의 제 인생에서 이 장은 이렇게 닫혔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쓸쓸하게. 2025년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폐쇄된 연구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가끔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죠. 다만 그곳에 가면 무언가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먼지 쌓인 장비들, 봉인된 서버들, 꺼진 모니터들. 모든 게 죽어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12월 중순 어느 날 연구소 앞에 섰을 때 누군가 제 뒤에 서 있었어요. 돌아보니 박민서였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그는 여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악수를 나눴어요. 손이 차갑게 느껴졌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무엇이 남아있다는 걸까요? 민서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연구소 앞 벤치에 앉았어요. 그가 화면을 열었죠.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도면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자세히 보니 친숙한 구조가 보였습니다. 핵잠 추진체의 핵심 원리였죠. 하지만 변형되어 있었어요. 군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탄소 해양 발전 모듈입니다.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핵잠수함의 원자로 기술을 응용해 만든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이었어요. 바다 위에 띄워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였죠. 탄소 배출 없이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것이 가능한가 싶었죠. 언제 이걸 만들었습니까? 제 질문에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삭제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일부를 백업했어요. 감찰을 받았지만 입증할 수 없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었으니까요. 화면을 넘기며 설계의 완성도를 확인했습니다. 실현 가능해 보였어요. 아니,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가능성이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기술은 살아남았고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 제안해 볼 수 있을까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게는 더 이상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비공식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2026년 1월 제안서가 완성됐습니다. 해양 탄소 중립 에너지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어요. 군사기술의 평화적 전환 사례로 포장했죠. 저는 예전 동료들을 통해 산업부에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답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1월 말 오세준 전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편 후 국방대 개건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지만 표정은 부드러워 보였죠. 우리는 근황을 나눴어요. 전쟁의 기술이 평화를 지탱하는 날이 오고 있군요. 오 전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민서의 프로젝트를 설명했어요. 그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군인으로서 평생 무기를 다뤘지만 이제야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공감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요. 2월 중순 산업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안서를 검토했고 정책화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식적인 회신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조심스러운 희망이 느껴졌죠. 3월 초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공직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서가 참석했고 오 전 대령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함께했습니다. 회의 후 민서에게서 보고를 받았어요. 정부가 국제회의에서 이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3월 20일 제네바에서 국제에너지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해양 탄소 중립 에너지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생중계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발표자가 민서의 설계를 설명하고 있었죠. 청중석은 조용했지만 눈빛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비난의 대상이었던 기술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군사기술이 평화기술로 재탄생한 사례로 소개됐죠. 세계 언론은 한국의 전환을 주목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미소는 없었어요. 다만 조용한 안도감이 있었죠. 모든 분투와 절망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과거의 좌절이 현재의 가능성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다른 시작이었다는 걸요. 4월 한지은 기자가 새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기술의 끝, 의지의 시작이었어요. 저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했죠.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너머의 가능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이 기억에 남았어요. 한지은 기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술은 방향을 잃을 때 위험해지고
의지를 얻을 때 살아난다. 그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과정을 한 줄로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5월 초 저는 다시 거제를 찾았습니다. 조선소는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새로운 연구선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해양에너지 실증 선박이라는 명칭이었죠. 민서의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부두에서 그 선체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형태는 드러나고 있었어요. 핵잠수함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같은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박민서가 제 옆에 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선체를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죠. 오전 대령도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오전 대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핵잠수함이라는 꿈은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평화롭고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핵잠수함이 남긴 건 철이 아니라 정신이었다고요. 국가의 의지가 기술로 구현되고 그 기술이 다시 인간의 삶을 바꾸는 순환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가능성이었고 의지였으며 미래였습니다. 선체 위로 햇빛이 반짝였어요. 용접 불꽃이 튀고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미래의 희망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가 반짝이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계속 나아갈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43살의 제 인생에서 이 장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절망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실은 각성으로 이어졌고 그 각성은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핵잠수함이라는 꿈은 형태를 바꿔 살아남았습니다. 더 나은 형태로, 더 평화로운 방향으로요. 저는 조선소를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구선의 선체가 석양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 안에 담긴 모든 이야기를 알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으며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기술이 인간의 의지로 이어지는 순간을 저는 목격했어요. 그것은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섰으며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파도는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차창 너머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실은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